요즘에 시장 상황은 좀 ETF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증시 자체는 3월에는 계속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좀 지지부지 네. 아니면 좀 퐁당퐁당한 느낌을 많이 네네. 보이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뭐 자체 채널을 통해서 뭐 투자 전략이나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 전쟁에서는 어쨌건 들고 계신 거 계속 가져가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쨌건 그 결과 뭐 신고가를 어제도 뭐 돌파를 했고 오늘도 예. 뭐 찍고 조금은 내려왔지만 어쨌든 뭐 좋은 결과를 좀 가져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음. 저희는 어쨌건 뭐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전쟁 이슈 자체는 이제 좀 무뎌질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상황 자체는 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네, 뭐 그 그건 미래는 알 수는 누구도 알 없지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리스크 헤지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따가 좀 여쭤볼 거예요. ETF로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심해야 되는지 네, 뭐 이런 것도 제가 편하게 좀 여쭤볼 건데 네. 그러면은 증시 상황이 아니라 국내 ETF 업계의 흐름은 어떤 거예요? 일단 최근에 국내 ETF 시장 규모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과 올해 1월에 뭐 300조 원 돌파했다고 이제 기사 많이 나온 걸 아마 대대적으로 나왔었죠. 보셨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불과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400조 원을 네. 돌파를 한 상태니까 뭐 3개월 만에 100조 원이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화면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 100조 원 단위로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예. 2023년에 이제 100조 원을 돌파를 처음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2년이 걸쳐서 2025년도에 이제 2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300조 원을 돌파를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월에 400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요 간격이 계속 짧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2년, 그다음 7개월, 그다음에 뭐 3개월 정도 걸리면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시장이 이제 규모 자체가 예.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증시 부양책을 이제 정부에서 활성화를 굉장히 시키면서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거를 가장 첫 번째 이유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원래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뭐 박스피라고 불리기도 했고 그렇죠. 사실 항상 뭐 주가도 박스권이었지만 자금 자체도 항상 좀 제한적인 한정된 들어오는 돈도 비슷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 예.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제 뭐 밸류업이나 뭐 증시 부양책들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금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신규 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인 그쵸. 거죠. 외부 시장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들이 많았는데 네. 저희가 이걸 이제 두 번째 이유인 머니무브로 좀 꼽아봤습니다. 음.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규 자금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좀 보자면은 은행에서 가장 좀 많이 온 거를 이제 뭐 뉴스나 다른 기사들에서도 좀 확인을 하실 적금 수가 빼고 주식 사.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예치금, 뭐 예. 예적금 하시던 분들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 뭐 퇴직연금을 은행에서 하시다가 증권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머니무브가 지금과 같은 음. 뭐 ETF 시장의 증가를 좀 많이 키우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자금 자체가 은행에서 넘어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에서도 좀 넘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제 정부 쪽에서도 뭐 부동산 정책이나 뭐 증시 부양책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요 두 정책들이 좀 맞물려서 부동산 자금들이 이제 증시 쪽으로 넘어오게 될 텐데 아무래도 그렇게 넘어올 때 좀 접근하기 쉬운 ETF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다면은 ETF 시장의 성장세는 좀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이게 자료가 나온 거는 정확하게 없죠. 부동산 팔고 얼마를 팔아서 예, 예, 예. 증시로 얼마가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로 갔어? 이건 없죠. 나온 자료가. 은행은 있는데 아직 부동산은 없습니다. 예, 부동산은 없죠. 예, 은행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제가 데이터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이제 대략적으로. 뭐 조 단위로 일단 넘어온 거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예. 아무래도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규모 자체는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 좀 음. 꾸준히 이런 머니무브로 확인하면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나오면은 사실 그렇죠. 명확하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또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럼 후행적이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정부도 이제 5월로 또 한정을 지었잖아요. 부동산 5월 자체 9일이죠. 맞죠.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뭐 자금이 또 이동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이후에는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금이 유입이 ETF 시장이 아니라 증시 자체로 유입이 돼도 네. 결국에는 ETF로 퍼센테이지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제 상호적으로 작용을 해서 ETF를 사더라도 이 안에 있는 주식들이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네.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4월에는 그러면은 이번 달이 벌써 보니까 28일이에요, 네, 오늘.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니, 3, 4월이 어떻게 순삭됐는지 모를 정도로 맞아요. 이렇게 네. 빨리 끝나가는 모습인데 네.
4월에는 좀 어느 쪽이 순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ETF가. 네, 저희가 좀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예. 4월에 이제 순매수 개인 순매수가 가장 컸던 이제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인버스는 빼고 좀 순위를 매겨봤는데 네. 또 뺄 수가 없었던 게 1위로 기록한 ETF 자체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고버스. 2배. 네, 고버스라고 하는 ETF가 가장 규모가 커가지고 저건 제가 진짜 뭐 사랑하는구나. 예. 따로 빼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버스 한 배짜리 거꾸로 가는 ETF도 이제 1,600억 정도 샀기 때문에 저거 두 개가 7천억을 산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죠. 4월 한 달에. 그렇죠. 이제 합치면 한 7천억 정도 규모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은 떨어진다고 베팅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부분 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거는 우주항공 쪽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순위 1위에 있는 뭐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ETF뿐만 아니라 오른쪽 하단에 저희가 또 정리를 해봤는데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뭐 에이스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 ETF 이런 ETF들의 계속 순매수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요건 아무래도 스페이스X 상장이 6월로 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사실 주가 자체도 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뭐 국내외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좋았다 보니까 네. 개인들의 관심도가 좀 집중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세 번째로 네네. 눈에 띄는 상품들은 이제 커버드콜 상품인데요. 근데 저거 근데 금감원에서 지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장 광고하지 말라고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맞아. 그런 영향도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3월이 워낙 또 변동성이 크기도 했고 좀 횡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커버드콜 투자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횡보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뭐 현금 흐름도 만들 겸 변동성도 낮출 겸 해가지고 좀 커버드콜을 뭐 3, 4월 걸쳐서 좀 많이 투자를 하신 거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역시 반도체나 아니면은 최근에 또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쪽 산업들 이런 부분들의 랜텀 이런 애들 같이 네. 투자되는 애들이 맞습니다. 네.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았다고 4월은 한번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어떤 종목이 좋아요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뭉뚱그려 갖고 업황으로 접근하기가 좀 좋은 것 같고 미국 주식 사랑은 그래도 여전하네요. 네, 뭐 순위에서 보셨듯이 S&P 500이나 나스닥이 최근에 또 다시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다 네. 보니까 한동안 좀 주춤했다가 다시 또 순매수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보니까 우주 쪽이 수익률은 어때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왜냐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ETF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우후죽순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진짜 이게 뭐 선택지가 너무 여러 가지가 되긴 하는데 이게 좀 약간 뒷북 같은 경향도 죄송해요. 모시고 이런 아니,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얘기는 해야지. 이거 너무 뒷북 네, 같고 네. 뭐 한 군데서 잘 되는 것 같으면 너도 나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유동성 문제도 생기는 거고 나중에는 맞습니다. LP 문제도 좀 생기고 그러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주면 되는데 수익률을 네네. 약간 뒷북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어때요? 그렇죠. 일단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이고 네네. 뭐 12월부터 한 1, 2월 걸쳐서는 좋았죠. 예, 워낙 워낙 좋았고 좋았죠. 예. 근데 아무래도 ETF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뭐 한 2, 3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뭐 네. 말씀하신 대로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건 이제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성장 산업이 이제 우주 산업이기도 하고 네. 또 6월에도 빅 이벤트인 스페이스X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성장주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주. 네. 뭐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타이거가 잘 가는 건 또 저희가 미래에셋 있어 그런 거죠? 뭐 회사의 영향도 많이 느낌이 따르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한마디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뭐 같은 우주항공 ETF이긴 하지만은 포트폴리오를 한 번씩 꼭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뭐 같은 우주항공 ETF이긴 하지만 종목들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포트폴리오를 한 번씩 보시고 투자를 좀 선별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전문가시니까 액티브하고 패시브가 있잖아요. 네네네. 패시브는 사실 오신 곳이 에이스고 네네. 한투는 에이스고 네. 그다음에 미래는 타이거고 그렇죠. 삼자는 코덱스. 코덱스고 그다음에 KB는 라이즈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해줘야지 또 뭐 안 삐지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NH가 하나로고 막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못한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요렇게 들어갔으면은 사실 코스피 200 다 상품들 있죠. 네, 있습니다. 각 사마다. 네, 맞아요. 그거는 동일하게 운영이 되는 거죠, 거의. 차이가 없죠, 사실 수익률이. 대표 지수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보수가 그쵸. 다르다거나 예. 아니면 운영에서 뭐 차익을 조금 더 내서 뭐 수익률이 조금 차이 날 수 있는 그런 좀 특징은 큰 차이는 없는데 그렇죠. 액티브의 경우에는 같은 우주여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은 좀 수익률이 천차만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뭘 봐야 돼요?
이게 패시브 액티브의 기본적인 차이는 이제 상관계수라 해가지고 네. 지수를 얼마나 추정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네. 패시브는 이제 높은 비중으로 거의 90% 이상 추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액티브는 현재 법률상으로 70% 이상 네.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여분인 30%를 이제 운용력 이제 펀드 매니저, ETF 매니저가 자기가 좀 좋다고 보이는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선별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별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초과 수익을 좀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초과 수익이 안 나고 그렇죠. 반대로 맞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뭐 리스크가 있을 만큼 또 어, 리스크를 취하는 만큼 또 상승할 수 있는 거고 네. 반대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많이 먹으려고 그러다가 또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거고 많이 날아갈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인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재밌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많이 오른 게 오늘 뭐 보면은 효성중공업이 네. 몇백만 원이고 뭐가 몇백만 100만 원짜리들이 막 목표 주가 나오니까 이것도 막 격세지감이긴 한데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반도체가 제일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ETF 지수만으로 놓고 보면은 건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예. 뭐 작년 12월 31일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리밸런싱 4월 돼서? 1일까지 이게 YTD 수익률 연초 네. 대비 수익률로 매겨 보면은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섹터가 말씀 주신 건설, 반도체, 원자력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이 세 가지 섹터에서 YTD 수익률을 저희가 순서대로 좀 뽑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보실 수 있듯이 원자력, 건설,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뭐 중간 정도에 있는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네. 삼성전기 그리고 네. 소부장 기업들까지 굉장히 또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거라고 또 예상을 하셨을 텐데 그 외에 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슈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뭐 작년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연초에 대미투자 특별법 이슈가 또 있으면서 주가가 또 워낙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이 있을 때는 또 아무래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원자력이나 태양광 쪽으로 뭐 신재생 쪽으로 좀 주목을 하게 되면서 또 원자력이 주가가 좋았고요. 네. 가장 최근에는 또 이제 베트남과 원전 협력을 또 하겠다고 뉴스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좀 굉장히 특이한데 사실 이것도 원전의 한 일부분으로 먼저 주가가 움직였다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팀 코리아 네, 하면서 맞습니다. 움직였죠 처음에. 사실상 이제 원전의 EPC 기업들 이제 예. 시공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나 현대건설. 뭐 예. 오늘 말씀 주신 대우건설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현대건설에 먼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뭐 자세히 또 뜯어 보니까 이 두코바니 원전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우건설이다. 이래서 이제 대우건설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마지막으로 뭐 DLNC 같은 기업들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원전 모멘텀으로 1차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종전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재건 건설주 이런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네. 또 한 차례 주가가 또 이제 부지겼고. 리팅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말씀 주셨던 대로 실적이 또 이제 3차 모멘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볼 게 굉장히 많고 사실 이게 핑계 있으면은 막 올라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만 있으면은 이유만 있으면은 올라가고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쉽게 하려고 ETF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예, 주변에 보면은 ETF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냥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ETF는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처음에 시장에 들어올 때도 그랬지만 사실 이제 종목 하나하나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까지만 이제 공부를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방향성을 쫓거나 뭐 성장성을 쫓는 그런 분들이 가장 ETF를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고 뭐 섹터 투자 아니더라도 대표 지수 투자들 뭐 S&P나 나스닥도 많이 투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표 지수나 섹터 투자를 좀 뭉뚱그려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ETF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5월 22일 날 나당 이제 투투에 나오는 게 2배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든 아래든 2배로 우리가 하겠다 그러는 건데 네. 참 이거는 말 많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지금 만드냐부터 해가지고 좀 늦었죠. 늦었다. 그리고 근데 지금이라도 안 하면은 시장 다 뺏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건데 워낙 큰 종목들이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ETF만 있는 게 아니라 어지간한 배당 ETF에도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사실. 있는 경우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물려 있어요. 근데 여기 2배짜리를 넣으면은 어떻게 거래가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이 올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맞아요. 일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 일단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기업 단으로만 보면은 분명히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지 않나 그렇게 그렇겠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레버리지 ETF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홍콩에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국내에서 또 이제 런칭을 하게 되면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또 커질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일 것 같고요. 예. 뭐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면 ETF 자체 두 배 ETF 자체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사실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 전후 사정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급상의 이슈로 기대감으로 먼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르게 된다면은 오히려 상장 당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반대로 뭐 투자자분들이 워낙 관심이 많아져서 뭐 수급이 좀 쏠린다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전후 과정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아무래도 뭐 두 배 레버리지가 뭐 오를 때 두 배 오르지만 빠질 때도 두 배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매도를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뭐 최근에 뭐 하이닉스 뭐 사실상 매도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는데 BNK에서 오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막 겹겹 악재로 또 발생을 하게 되면은 또 수급이 꼬일 수도 있는 그런 또 환경도 조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좀 유의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배짜리는 근데 이게 음해복리라 그래가지고 네. 높죠. 네, 높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투자자들이 아마 많이 모르시고 미장에서 예를 들어서 미장에서 2배짜리로 한번 데이신 분들은 3배짜리나 정확하게 아실 텐데 이거는 조금 그 증권사나 이런 데서 그 교육을 하겠다라고 저는 듣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투자를 하기 전에. 근데 어떻게 저기 운용사 측에서도 계획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거? 저희도 뭐 일단 교육에 대한 얘기는 아직 뭐 저는 전해드린 게 없긴 한데 예. 아마도 이거를 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유의 문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를 많이 좀 강조를 하면서 마케팅을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가지고 내가 10%씩 두 번 올랐다, 두 번 내렸다가 다시 10%씩 두 번 올라갔는데 내 돈은 왜 마이너스가 이렇게 네. 많이 나 있어요?라는 거를 산술적으로 좀 보여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반도체 19여 거래 연속으로 미국 올라가면은 네. 쏙을 네, 엄청 가지고 있었으면 뭐 몇 배 올랐겠죠. 근데 빠질 반대로 때. 맞았으면 맞습니다. 진짜 양쪽을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양방을 이거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거 좀 네.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운용사 쪽에서도 지금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코스닥 ETF가 지금 요즘에 조금 이제 재밌는 건 코스닥 150 ETF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네. 팔더라고요 네, 오히려. 맞습니다. 이거 팔고 코스피 산다고 그냥 직접 산다고 얘기들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코스닥 쪽에 ETF가 활성화하게 되는 거는 네. 중소형주 강세장이 조금 이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주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3월 초에 코스닥 레버리지 ETF가 상장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뭐 네. 자금 유입도 굉장히 뭐 역대급인 숫자로 기록을 하기도 했고, 근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 코스닥 액티브 아까 제가 액티브라고 했죠. 액티브 ETF 액티브나 뭐 액티브나. 코스닥 예. 액티브 ETF에 대해서 주가가 좀 좋지 않았다 보니까 네. 다시 코스피로 돌아가는 좀 모양새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 코스닥 코스닥에 대한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정부의 이런 증시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코스닥 시장을 또 나누겠다는 예. 그런 의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뭐 충분히 주목해서 보실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이제 산업적이나 아니면 시장적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서는 또 소부장이나 아니면 또 중소형 기업들로 낙수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도 많았었는데 뭐 네. 과거에 뭐 반도체 사이클 2번, 3번 정도 있었던 반도체 사이클을 봤을 때도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주가도 워낙 좋고 또 약간의 순환매 차원 아니면은 또 수익을 난 거를 좀 차익 실현하고 중소형주로 들어오시는 그런 모양새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소부장, 중소형 기업들도 같이 포트폴리오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원래 이 정도 올랐으면은 그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쵸. 계속- 우리가 생각할 때 쉴 때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미 지났죠 사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또 실적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밸류 자체가 워낙 낮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일부분 포트에 가져가시면서 중소형주를 같이 좀 가져가시는 약간의 바벨 전략 같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그래도 손익비 차원을 생각을 하면은 가장 좀 합리적인 투자 방식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익률 좋은 반도체 쪽이나 원자력은 포트폴리오가 좀 달라요? 네, 이거 저희가 좀 화면을 한번 네. 준비를 해봤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중에서 이제 수익률 상위에 있는 반도체 ETF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와. 뭐가 다른가 좀 봅시다. 지금 보면 진짜 요새 근데 네. 대부분 반도체 ETF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워낙 주가가 좋기도 하고 그러네. 투자자분들이 많이 찾다 걔네 보니까 둘을 절반 담네요. 맞습니다. 25%씩 절반을 담고 나머지 50%에서 이제 차별화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하나로 FNK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 전기를 좀 비중을 높게 요즘에 워낙 많이 네,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워낙 주가가 좋기 때문에 예. 주가가 올라서 비중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쵸. 그쵸. 예. 원래는 삼성전자가 더 높았을 텐데 주가가 좋아서 이제 2등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소부장 종목들은 아마도 이제 시총 순으로 해가지고 뭐 나래를 세운 후에 주가 차이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에이스 ETF, 에이스 AI 반도체 탑3 ETF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50% 넣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를 25%를 어제 많이 올랐겠네. 쇼커버 맞습니다. 나와갖고. 맞습니다. 예. 한미반도체 뭐 워낙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건 저희는 한미반도체를 제일 좀 소부장 중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한투 기업이라서 쪽에서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넣고 나머지 25%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로 이제 채운 상품이다. 깔았네요. 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라이즈 AI 반도체 탑 10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조금 지수 방법론이 다른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비중을 좀 제한을 낮췄습니다. 30%네요, 여긴. 네. 그래서 약간 비중이 적긴 하지만 이제 밑에 소부장 기업들의 이제 비중이 좀 더 큰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ETF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여기도 종목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최근 주가가 좋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제 세 종목이 거의 공통적으로 네네. 들어가 있고요. 사실 뭐 타이거나 코덱스, 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우리기술, 한전기술 아니면 뭐 BHI 같은 원전 소부장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 에이스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기업들을 좀 추가를 하다 보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이 좀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차별화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각 사들마다 같은 이름이어도 다 포트가 다릅니다. 전략이 다르고 포트가 다르고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좀 맞습니다. 수익률이 다르겠네. 네, 그래서 저희는 네. 투자분들한테 이름만 보시지 마시고 항상 포트를 한번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 그 포트 보려면은 홈페이지 가면 되는 거죠? 네, 자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네. 편리하게 보실 수 있어서 그럼 액티브면 그날 비중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죠. 네. 그러면 그날 저게 실시간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장 마감하고 좀 비중 바뀌나요? 뭐 약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한 10분에서 15분 이제 텀을 두고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어요. 투자자들한테 어쨌든 간에 실시간 수준으로 네, 거의 맞습니다. 네. 옛날에 10분 15분이면 이제 네이버 증권 보면 10분 15분이 이게 아무래도 홈페이지에서 배치도 돌아야 되고 이 옛날 얘기긴 한데 맞습니다. 네이버 증권창은 15분이 옛날에 네. 딜레이가 좀 네, 있었던 맞아요. 2020년도 정도에 코로나 정도에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지고 계신 자사의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각 사들이 있고 뭐 장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개별 종목 투자하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좀 어려울 때 그리고 하는데 사실 잘 나가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죠 업종은. 그렇죠. 대부분 많이 좀 최대한 업종을 이제 음. 커버하기 위해서 많이 좀 상장을 해서 이제 관련된 뭐 상품들은 아마 찾아보시면은 한 번씩 다 확인하실 수 있을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원해. 그럼 자동차를 에이스 치고 자동차를 쳐. 그럼 나와요? 저희는 안타깝게 없고요. 이게 회사마다 다르구나. 맞습니다. 이 선택가 약간 선택에 따라 다르긴 한데 호랑이 치면 또 나오고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과거에는 전통적인 섹터였던 뭐 철강, 건설, 자동차 이렇게 분류를 했던 회사들은 상품이 있고요. 네. 최근에 좀 이제 섹터가 세분화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건 또 맞춰서 각사마다 좀 다르게 상장을 해가지고 상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네. 저는 타이거 2차 전지 탑10 들고 있는데 50% 수익률 넘었어요. 하셨습니다. 되게 잘 사셨네요. 네. 예. 있나요 2차 전지가 에이스? 저희는 약간 섞어가지고 뭐 포스코 그룹이라든가 아. 아니면 전기차랑 섞은 ETF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상품을 좀 상장을 했습니다. 미국에도 DRIV라는 티커가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전기차랑 맞습니다. 자율주행이랑 네. 싹 다 묶어가지고 배터리랑 그랬는데 좀 차별화를 가져가기 네. 위한 그런 식으로 것일 것 같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ETF 시장이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간에 성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특히 1월에 300조였는데 벌써 석 달 만에 100조 원이 넘어났다는 거는 어찌 보면 누군가는 과열량상 아니야라고 물어볼 수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걸 좀 주의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러는 게 좋을까요? 아마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ETF로 시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도 하고 ETF 자체가 10종목 이상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개별 종목보다는 좀 안정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특히 요새에는 딱
뭐 10종목을 맞추거나 아니면 특정 종목의 비중을 굉장히 높은 상품들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워낙 좀 변동성이 커진 것도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안정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변동성도 또 커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ETF를 매수하실 때 이제 이름만 보고 투자하시지 말고 이제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좀 시간이 나신다면은 각사 홈페이지에 또 이제 투자 설명서, 간이 투자 설명서 이런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ETF가 어떤 지수를 추종하고 또 리밸런싱이 뭐 분기마다인지 아니면 뭐 매달인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체크를 하시고 투자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과 같은 시대는 사실 투자를 안 하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시면서 ETF로 그래도 개별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좀 작기 때문에 ETF로 접근해 보시는 방법도 자산 증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봐도 돼요? 네. ETF를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게 연금 자산이나 이런 특히 계좌 같은 데다 장기적으로 좀 넣어놓는 분들이 맞아요.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ETF를 넣는 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자사 상품이어도 되고요. 나오셨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니까 자사도 괜찮고 어디도 괜찮고 이런 류의 ETF는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좀 넣어도 요감 먹고 우리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혹시 있나요? 그런 것들이? 저희는 뭐 저의 개별적인 기호도 섞이긴 했지만 네. 좀 반도체 쪽 ETF를 많이 좀 말씀도 드리고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글로벌 이제 글반포라는 저희가 또 별명을 붙인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ETF라고 있는데 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AI 시대의 가장 필수적인 반도체 회사들 이제 4개의 네 개. 비중을 좀 높인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뭐 지금과 같은 AI가 발전하는 시대에서는 굉장히 네. 또 주목해 볼 만한 상품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사실 뭐 다양한 ETF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지를 만약에 하고 싶어요. 네네네. ETF로도 해지 상품들이 좀 있을 텐데 네네. 좀 어떤 것들이 그러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아요? 사실 직관적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인버스가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해지용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 투기용 말고 뭐 일부분 뭐 계좌에서 전체 자산 중에 뭐 3, 4%, 네. 4, 5% 이렇게 좀 가져가시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섹터마다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ETF 장기 투자 괜찮아요? 그러는데 2배짜리 말고요. 네네네. 그냥 정상적인 ETF 1배짜리는 어때요? 장기 투자하기는? 사실 제일 쉽게 생각하시는 게 뭐 S&P 나스닥 이 장기 투자로는 제일 무난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공부를 할 시간이 있고 뭐 산업적으로 성장을 좀 들여다볼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는 테마 ETF, 산업 ETF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예. 이런 ETF들을 투자를 하시되 반드시 좀 주기적으로 확인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의 업황이라든가 아니면 주가적으로 또 산업과 또 주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나가시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로 단타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향에 맞게 네. 이렇게 또 수익을 줄 때는 잘 챙기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해주신 주의사항 잘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 시장에 대한 지금 성장 속도 그리고 주의사항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한국투자신탁 운용의 ETF 디지털 마케팅부의 박지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